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종강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 정신없이 훅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영상 업로드가 늦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학기도 마무리됐고 남은 건 연휴뿐이라 더 성실하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편을 마지막으로 제인 오스틴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선 희곡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북튜브를 개설하면서 설정한 첫 목표가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을 소개하기였는데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으니까 참 설레요. 이번에 소개할 노생거 수도원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입니다. 사실상 제인 오스틴이 죽은 이후에 출간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노생거 수도원은 본래라면 훨씬 일찍 출간됐어야 했어요. 그런데 출판사와의 문제로 제인 오스틴이 판권을 다시 사들인 이후에야 출간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걸 보면 꽤 아쉬운 일이에요. 앞에서 계속 언급하던 시니컬하고 센스 있는 문체가 이 노생거 수도원에서는 더욱 돋보이거든요. 각종 비판이 작품에서 보이기도 하고요. 마침 최근에 어쩌다 발견한 하루가 방영됐었죠. 아직 다 보지는 못해서 결말은 모르지만 조연으로 설정된 인물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놀랍게도 노생거 수도원에서도 이러한 발상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작품인데도 비슷한 발상이 있다는 게 참 흥미롭지 않나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노생거 수도원은 당대 로맨스 소설의 여주인공의 역할을 완전히 비틀면서 시작해요. 오만과 편견에서처럼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할게요. 어린 시절 캐서린 몰런드를 한 번이라도 보았던 사람이라면 그녀가 소설의 여주인공이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예 직접적으로 소설의 여주인공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캐서린은 그런 인물과 다르다고요. 하나만 더요. 그녀는 소설의 여주인공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다. 처음부터 캐서린은 여주인공답지 않은 캐릭터예요. 실제로 묘사되는 모습도 그렇고요. 틸니 장군을 본인이 먼저 좋아하게 된다는 점도 가장 그래요. 물론 지금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이 당대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먼저 좋아한다는 소재가 로맨스 소설에는 통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수도원에서의 장면은 당시 고딕 소설의 풍자를 아주 잘 보여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서술자가 은근슬쩍 개입하는 장면들이 이번 작품에서는 더욱 두드러져요. 독자들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직접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너무 많이 다루어진 주제라 이 내용이 진부해지고 지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새롭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먼저 소개하고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줄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게 다예요. 여주인공이라고 하기엔 약간 부족한 캐서린이 틸니 장군에게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이 작품에서는 로맨스보단 캐서린의 이야기를 쫓아가는 게 조금 더 쏠쏠합니다. 재미가. 특히 수도원에서 묵는 장면에서는 이 캐서린의 상상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상당히 재밌어요. 꼭 공포 영화의 클리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최근 영화 중에도 하나 있지 않았나요? 케빈 인 더 우즈라고 이 공포 영화의 전형적인 클리셰들을 비트는 B급 영화였는데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면 꼭 한번 봐볼 법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전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죠. 얘기가 옆길로 샜는데 이 노생거 수도원도 이런 전형적인 것들을 재밌게 비꼬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과연 그녀는 틸니 장군과 사랑을 이룰 수 있을지, 심지어 수도원은 음침한 분위기를 풍겨서 틸니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들죠. 캐서린의 추측이 얼마나 맞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고요.
결말은 언제나 그렇듯 작품 속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우린 이제 시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시간에 있어서는 되게 예민하게 굽니다. 이 과 영향도 있고 시간 약속은 저에게 좀 절대적인 거라 어기거나 조금이라도 늦으면 막 머리도 아파오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좀 불편하고 그래요. 빠듯하게 가는 것도 좀 불편합니다. 신경이 좀 많이 쓰이거든요. 무조건 일찍 도착하는 게 좋아요. 저도 간간히 늦을 때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간 강박이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도대체 언제부터 왜 생긴 걸까요?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법한 것 같아요. 만약 내일 세계의 모든 시계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하루는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하루 스케줄은 시간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가깝게는 친구와의 약속을 맞출 수도 없을 것이고 수업 시간에 맞춰 등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시간은 생활의 잣대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금 자면 몇 시간이나 잘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닐 텐데 저희 누나도 그런다 했거든요. 시간이 대체 뭐길래 이토록 중요한 수치가 됐을까요? 우리나라의 소설이 아니니까 유럽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유럽은 산업혁명 초기에 이 시계라는 게 장식품으로서밖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식품으로 여겨지던 시계가 개수가 점점 늘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면서 시간의 가치 또한 변화하게 된 거죠. 전에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던 자원인 시간이 이 교환 가치가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지불하고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이 시간을 돈으로 매기고 있지 않나요? 시급이라고요. 아무튼 이때쯤 사람들에겐 시간은 돈이다 라는 개념이 자리 잡히게 됐나 봅니다. 그리고 노생거 수도원에서는 제인 오스틴의 타 작품에 비해 시간에 대한 강박적이기까지 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인 오스틴이 사실주의적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언급을 했었죠. 시간의 개념이 수치화되면서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을 것이며 사람들의 생활 습성까지 바뀌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상을 주제로 책에 담는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서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오히려 조금 부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본문을 한 번 더 볼게요. 그는 시계를 꺼냈다. 테트리버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달려왔을 것 같습니까, 몰런드야? 그게 25마일인 게 틀림없다니까. 우리가 왔던 시간들을 생각해봐. 지금이 1시 반이잖아. 우리가 테트버리 여관 마당에서 출발한 시간이 11시였어. 마을 시계의 종소리가 11번 울렸으니까. 위에서 존 소프는 자신이 달려온 거리를 시간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발한 시간은 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일상이 점점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흘러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캐서린의 생활에서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계가 1시를 쉴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장소에 계속 그러고 있을 작정이었다. 특정 시간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아마 당대인들은 새롭게 등장한 시간의 개념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자각시키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꼭 지금이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면 30분에 시작해야지, 정각에 시작해야지 하며 이 시간에 집착하게 되니까. 재미있게도 시간 강박증을 보여주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바로 틸니 장군이죠. 다음 문장을 같이 봐요. 캐서린은 황급히 서둘러 자신을 데려가는 틸니 양을 보면서 노생거스톤에서는 가족들이 시간을 대단히 엄수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틸니 장군이 시계를 들고 안절부절 못하며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 틸니 양의 걱정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틸니 장군처럼 정해진 시간을 꼭 맞춰야 심신의 안정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때도 지금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 시간 강박증은 현대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시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따위의 말들은 은연중에 시간 강박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노을집 무렵 만나 같은 말로 시간을 정의하던 때에는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을 정의했을까요? 오히려 현대에 와서 시간은 우리를 다루기 위한 수단이 돼버린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유난히 빨리빨리 정서가 두드러지는 편인데 이 한국인 스스로도 그것을 특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특성에 따라서 3분 운동, 3분 요리, 일주일 다이어트 등 이 기간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저희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느림의 전통이 있었던 한국이 빠름의 상징이 된 원인은 뭘까요? 재밌게도 영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생거 수도원에서 드러난 시간의 특징들은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빠름이 도입되기 시작한 건 한국이 급성장을 했던 70년대부터예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간의 개념이 이전보다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에 발맞춰서 사람들도 빨리 이걸 외치게 된 거죠.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선 통신의 속도가 그거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빨라진 통신의 속도는 사람들이 전보다 더 빠름에 집착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3분 운동, 3분 음식 따위의 인스턴트 상품들과 시간을 아껴야 한다라는 강박이 아닐까 싶어요. 제 강박도 그렇게 생겨난 것 같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것이 그렇듯이 시간도 인간이 정한 관념에 불과하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노생거 수도원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만 제가 느낀 걸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학만 가면 많을 것 같았던 시간이 오히려 부족해지고 대학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여유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일들을 전부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생기더라고요. 당연하게도 항상 어려웠던 건 바로 시간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노생거 수도원에 쓰인 시간관념을 읽게 되었고 그를 토대로 초기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을 비교해서 이상적인 시간의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시간을 좀 놔줘야 하는 게 아닐까? 내 시간의 본질만큼 교환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싶다면 우선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나에게 쓰인 시간은 분명히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캐서린처럼 책을 읽어도 좋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좋습니다. 하다못해 학업으로 많이 부족해진 잠이라도 푹 잤으면 해요. 애초에 자연의 소유물이었던 시간의 수치를 부과한 건 우리 인간이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허울만 좋은 말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 낭비할 시간을 조금 많이 갖고 싶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빠르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라도 한 편 보려고요. 다들 이 영상을 본 이후에도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래요.